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강연 제목이 장애는 아트다인데 제목이 좀 괜찮나요? 네. 장애는 아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장애가 아트냐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멋있잖아요. 그래서 장애는 아트다. 멋있죠? 제가 이런 제목을 잡은 것은 장애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정관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확 부숴버릴까. 그래서 장애에 대한 생각에 큰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구호를 하나 좀 생각해 봤던 것이죠. 근데 제가 직접 이 장애인들 또 예술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정말 장애는 예술이구나. 또 이런 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장애 하면은 또는 뭐 장애인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 불편하다, 또 불쌍하다, 부모님이 힘드시겠다. 예, 대개 이제 장애하면은 좀 어둡게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슬프게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뭔가 자꾸 옆에서 뭐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우리하고는 뭔가 좀 이렇게 사뭇 다른 그런 이상한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깨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애는 예술이다. 좀 그렇게 멋있게 표현하면서 오늘 왜 장애가 예술인지 그 비밀을 좀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판화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만 대면은 뭐 금방 알 수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그 목판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죠. 그래서 제가 맨날 넌 뭐 맨날 그 뭐 나무하고 웬 수졌냐? 그게 나무에다 맨날 이렇게 상처를 내게.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얘기는 자기는 지금 이 판화 작업을 상처의 미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내지만은 그걸 통해서 거기서 뭐 아름다운 꽃도 나오고 또 풍경도 나오고 인물도 나오고 그래서 상처지만 그게 아름다운 예술이 된다. 근데 그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제가 문병을 가면서 이제 수술비에 보태라고 이제 봉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간단하게 큰 벼슬을 하고 있네. 쾌유를 빈다. 지금 암 걸려서 수술 받은 사람한테 벼슬을 한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언뜻 제가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 원주에 한살림 공동체라고 그걸 하시던 그 장일순 선생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그 지인들이 이제 병문안을 온 거죠. 그러니까 뭐 큰 병에 걸렸다니까 다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어둡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게 막 망설이고 있으니까 그 장일순 선생님이 하는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왜 얼굴들이 그렇나? 난 지금 큰 벼슬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나니까 전에 느끼지 못했던 많은 생각들을 하고 깨달음이 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암 때문에 내가 지금 큰 벼슬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나서 거기다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쪽 한참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한테 다시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 장 목사 나무에 암이 있는 거 알아? 여러분 나무가 암 있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죠? 나무도 암이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나무 암이라는 게 이제 먹감나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판화를 하고 제가 글을 써가지고
먹감나무 한 그루 그런 제목으로 책도 내고 제가 그 먹감나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상처의 아름다움이요 막 이러면서 시도 하나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먹감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여러분들 그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이맘쯤 되면은 이제 그 감나무가 이렇게 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그 감 따다가 그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한 번씩 떨어진 경험들을 다 할 겁니다. 이게 감나무가 잘 부러져요. 이제 부러지면 그게 상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상처에 뭐 이렇게 빗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그 상처가 깊어지면서 나무에 어떤 검은 무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검은 무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도 그 먹감나무 하나, 잘생긴 먹감나무 하나 갖다 놓고 제가 감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단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먹감나무가 이제 목공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고급 가구를 만드는데 그 사용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그 나무가 먹감나무구나. 그래서 전 장애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먹감나무처럼 장애라고 하는 그 상처 속에는 빛나는 아름다움도 있고 그 사랑의 예술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애는 아트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장애 문화예술 운동에 뛰어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제 첫 목회를 할 때 한 지체장애인을 만났어요. 근데 나이도 뭐 저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거의 친구처럼 지냈고 거의 이제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학교도 안 가고 무슨 뭐 그림 수업도 받고 그런 게 아닌데 그 천부적인 그 재능이 있었어요. 이 그림에 대한. 혼자 골방에서 고욱 화보집 갖다 놓고 막 그려대고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거의 3년 동안 저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제 앞으로 장문의 유서를 써놓고 그게 1987년 6월 29일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날 6.29 선언하던 날이에요. 여주에 그 남한강 대교가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서 33살에 한마는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 유서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토록 노력해 왔지만 내가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세상인가 봅니다. 이제 그만 내 지친 육체를 쉬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 한복판에 깊이 뚫린 상처를 메울 길 없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갑니다. 다 나의 잘못입니다. 다 나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엾은 영혼을 보듬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구구절절히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시체를 찾아서 옷을 벗기지 말고 그 친구가 이제 다리가 이게 하반신 장애인자인데 이렇게 벗겨 보면은 아주 가늘어요 이게 다리가. 그래서 이게 철로 된 보조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장애에 대한 그 컴플렉스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내 친구였기 때문에 당신이 내 시체를 찾아서 좀 묻어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옷은 벗기지 말아라.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죽은 놈 또 이거 들어줘야 되잖아요.
아, 근데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여 밑에 철로 된 이 보조기를 해서 시체는 떠오르잖아요. 이게 뭐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수부 동원하고 해도 이게 안 나와서 나중에 저 뒤에 양평에서 시체가 떠올랐다고 가보니까 그 친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만 그때 그 시체를 찾으면서 정말 거의 미친 듯이 넋을 잃은 채 그렇게 시체를 찾아 울며 불며 시체를 찾아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다짐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죽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너같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장애인들을 그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앞으로 내 사명이다. 그리고 내가 못다한 그 아름다운 삶을 내가 내 목까지 살아주마. 그런 다짐을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33살 동안 살아왔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장 과정서부터 쭉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악순환적인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죽어갈 생명들이 앞으로 널려 있구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87년 이때만 해도 정말 장애인 복지가 너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예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해외 나갈 때마다 특히 선진화된 그 나라를 나갈 때마다 이런 나라에서는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장애인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장애인 문화예술 어떤 운동이 있고 또 장애인 작가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일본에 있는 민들레이지 탐포포 노이에라고 하는 나라현에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아트센터라고. 그래서 거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창시한 그 이사장을 야마노 마사 그 이사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원래 기자 출신입니다. 사회 운동을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사회 운동에 대해 절망하고 그리고 있었던 참에 그 나라현의 작은 그 장애인 학교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 시 이런 걸 본 거예요. 근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굉장히 장애인들이 참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억압당하던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그 장애 아이들이 쓴 시를 보면서 또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장애인 예술이 장애인들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이 예술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됐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쓴 시에 이제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곡을 붙이고 또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무대에 올리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장애인들 예술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갖게 되고 하면서 일본의 장애인
복지를, 문화 예술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14개국에 다 전파가 되고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처음으로 그 에이블 아트 운동을 도입을 해서 2010년도에 에이블 아트 센터라고 하는 장애인 전문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에이블 아트라고 하는 말이 장애인 문화예술을 하나의 상징하는 그런 그 용어로 이게 사용이 됩니다. 에이블 아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가능성의 예술 또는 이제 장애의 예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장애인을 이제 영어로 disability people 이렇게 얘기하죠. disability people. 그런데 그 용어 자체가 이게 뭔가 장애를 좀 결핍된 존재로 무능력한 또 불가능한 이런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죠. 근데 에이블 아트에서는 디세이블 아니다. 에이블이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애인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예술을 통해서 예술의 언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 실현을 해 나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구현해 나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장애인 예술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예술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이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이곳에서 시각예술, 또 공연예술, 또 아트 프로젝트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시각예술 쪽에서는 회화, 도예, 또 사진, 영상 이런 것이 있고 또 공연예술에서는 그 헬로셈 오케스트라라고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샘 플룻 앙상블이라고 해서 또 12명이 이렇게 앙상블 그룹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 아트 프로젝트와 또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장애 아이들이 또 장애우들이 예술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참 기적적으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변화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응? 좋아. 어찌는 바이올린 하는 거 좋아요. 바이올린 어떤 게 재밌어? 사랑으로 미부터 당긴 친구랑 놀랑과 끄겠어요. 이 파트 좋아요. 바이올린을 하고 싶어서 사랑으로. 응? 사랑으로. 사랑으로? 네. 사랑으로 하고 싶어? 네. 아, 왜? 바이올린 도레미 미소스 파미레도 도시라 파미레레도시 도레미 미소스 파미레도 서주 회장님이 좋아요. 서진 지휘자님? 네. 어떤 게 좋아? 서주 회장님이 좋아요. 서주 회장님이 잘 줘요. 네. 이 다큐를 보셨겠습니다만 여기 등장하는 원중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많이 낙심하고 있었고 또 학교 가서도 이게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어둡고 그런데 바이올린을 시작하면서
그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밝아지고 또 바이올린 뭐 이렇게 배우고 학교에 딱 가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들도 못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그 아이들이 막 부러워하고 뭐 한번 바이올린 해봐. 막 하고 하니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정체성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면에서 그 아이가 밝아지고 또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또 정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시설에서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근데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고 남하고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러고 그랬었는데 이제 바이올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됐어요. 지난번에는 일본 공연도 막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바이올린이 꿈이 됐습니다. 음악이 꿈이 될 정도로. 그리고 첼로하는 한 인정이라는 친구는 그 경계성 지적 장애라고 해서 IQ가 그 60, 70 요 경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하면서 지능이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시각 그 예술 쪽에 그 조민서 작가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집에서 그 늘 공룡 그림을 그리던 친구예요. 그래 공룡 세계에 꽂혀서 삽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공룡의 이름을 다 외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우리 센터에 나오기 전에는 그 공룡 세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막 괴성도 지르고 막 뭘 그냥 자르겠다, 죽이겠다 뭐 이런 말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잠도 잘 안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성격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폭력성이 있고 그러던 친구인데 그 공룡 그리는 이 선이 뭐 굉장한 이 선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캐치를 하고 센터에 데려와서 이걸 그리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회화 도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핀란드 가서 전시할 정도로 좀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하고 아주 사회성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고 성격도 아주 순해지고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또 태연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 색종이하고 스카치 테이프로 계속 인형하고 뭐 다양한 그 입체 조형물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자폐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24시간 보호자들이 늘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집이 인천인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맨날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워낙 이 센터에 와서 자기 표현을 하게 해주고 뭔가 어떤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 성취감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훈련을 시켜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지금은 혼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부모님들한테는 너무나 큰 기적이죠. 이제 이런 그 변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을 쭉 지켜보면서 보면은 장애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예술 세계가 있고 그 예술 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예술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생각이 복잡하고 또 마음도 우울해지고 그러면은 그 작가들이 그림 그리고 또 레슨 받고 하는 그 연주하는 그 홀로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또 그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 듣고 있으면은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이렇게 깨끗해지면서 이게 정화되고 치유되는 듯한 그런 행복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 그림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지나 그것을 곰곰이 분석을 해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아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아트가 아니라 이들의 아트 속에는, 예술 속에는 뭔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독특한 게. 즉, 그 원초적인 생명력이 있어요. 원초적인 생명력. 그리고 그 무한한 상상력들이 있어요. 특히 발달장애인들 아이들 보면은 그 상상의 세계라고 하는 게 정말 그 환타지 뭐 그런 거 따라올 그 이상으로 그 상상력의 세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때가 안 묻었어요. 정말 순진무구한 그런 영혼 그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뿜어 나오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 듣고 있는 순간에 이게 다 이게 정화가 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이게 와지는 거예요. 그런 그 장애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왜 행복한가 그렇게 느껴봤냐면은 장애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입니다. 장애 작가들 중에 보면은 그 작업실에서 한 3-4시간 계속 빙빙 돌아요. 빙빙 돌다가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딱 앉아가지고 30초 만에 그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 그림이. 그러니까 일반 작가들이 봐도 그런 선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 정도로 그런 장애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술 방식이 있고 그런 독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봐도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시를 쓰고 그러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발달 장애인 아이들 그 작가 아이들이 한두 마디 이렇게 딱 외치는 그런 그 말 이게 저는 어떨 때는 시처럼 느껴져요. 시처럼. 그리고 그 막 이렇게 그 몸짓들이 있어요. 걔네들 몸짓들이. 그것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장애는 아트다 이런 표현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저런 그 놀라운 예술의 세계가 있고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술적인 그런 아름다움과 그 독특성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여기서 계속 느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술적인 그 아름다움 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제 안에서 어떤 그 기쁨으로 평화로 이렇게 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내가 행복해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공동체성입니다. 장애는 혼자 꽃피울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작가들 이제 작업은 하지만 혼자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 우리가 TA라고 해서 일반 작가 선생님이 붙고 또 뒤에서 아트 서포트라고 해서 또 붙고 또 그 뒤에는 또 일반 스텝이 붙고 또 그 뒤에는 또 지지해주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 하나가 그런 예술 활동이 그냥 혼자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랑, 그 생명의 연대를 통해서 그런 작품들이 나오고 그 예술가들이 키워지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예술하고는 좀 많이 사뭇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저희 이제 센터 작가 중에 기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를 보면은 딱 팔짱을 껴요.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가재요. 그럼 따라가야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팔짱을 끼면서 그 친구의 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느껴져요.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받고 싶은 이 갈망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몸으로 느껴져 오니까 저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모습.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행복해지는 이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뭐 개인적인 체험이라든가 빛의 음악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아들이 장애아예요. 히카리라는 뜻이 이제 빛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 뇌가 그냥 머리 밖으로 튀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뭐 죽었다 그런 거죠. 근데 생명은 살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문학의 주제가 공생, 뭐 이렇게 생명,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살아 있는데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이거 수술하면은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냐? 1%라는 거예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해봐야 소용이 없다. 포기해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래도 수술을 해 주십시오. 해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0. 몇 이렇게 가능성밖에 없는 그 수술이 성공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장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정신지체를 갖게 되고 자폐증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5살 때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가만히 음악을 들려주니까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음악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아이에게 음악을 막 들려주고 그쪽으로 이제 막 밀어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손과 발과 입이 돼가지고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그러면서 이 시카리가 그 작곡을 시작을 했는데 그 작곡해서 2개 음반을 냈습니다. 근데 10만 장 이상 팔렸어요. 일본에서는 클래식 음반 중에서 거의 그렇게 팔린 게 별로 없대요. 그렇게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오에 겐자부로가 하나의 문학적인 테마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주체와 공생이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즉, 그 장애를 가진 그 히카리, 그 아들의 그 주체를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아이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아이의 가능성을 어떻게든지 드러내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음악적 재능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공생, 이것이 합쳐져서 결국은 히카리의 그 음악이 그렇게 나오게 되고, 또 이 오에 겐자부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빛의 음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히카리가 이 장애 때문에 앞으로 거의 빛을 못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빛이라고 하는, 히카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공생하다 보니까 내 인생, 그가 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그가 날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내가 평생 히카리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그 장애 예술이 위대한 점은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고 또 그 생명이 연대하면서 또 그것 속에서 인간의 그 본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장애를 가진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을 주고 또 받고 하다 보면은 서로 구원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 이제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내 안에 막 사랑이 생겨나면서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리고 내 사랑을 받은 또 장애인들은 거기서 정말 자기 안에 새로움을 발견하고 또 거기서 그 사랑으로 그들도 새로워지는. 서로 그 사랑의 어떤 연대, 이 기운들을 통해서 함께 구원을 경험해 나가는.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그 말 중에 도스토옙스키가 쓴 백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도 멋있죠. 장애는 아트다. 이 말과 더불어서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걸 제가 많이 써먹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장애인 예술, 이런 에이블 아트, 이 아름다움이 그냥 예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단초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 장애인 예술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그러한 그 행복감, 좀 알 수 없는 그런 내 안의 기쁨. 결국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아름다움에 대한 문제들인데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아름답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사람이 살 때 사람답게 살자. 이런 것들이, 이런 본질들이 사실은 예술의 본질이고 또 철학적인 본질이고 또 문화 예술이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고스란히 살려내는 게 이 장애인 예술이다, 아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박노해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 시인이 쓴 나 거기 서 있다, 나 여기 서 있다,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정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다.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네.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장애를 떠올립니다. 세상에 정말 크고 강하고 잘난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은 작고 그리고 못난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경쟁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상하고 깨진 이 장애를 이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그걸 같이 보듬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 예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장애는 아트다.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그 원초적인 생명력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 그리고 때묻지 않는 순진무구한 그런 영혼이 담긴 이 영혼의 예술, 이 에이블 아트, 이 장애인 예술이 정말 이 세상의 중심에 세워지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장애는 아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술,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저희 작가 가운데 유빈 작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뇌병변입니다.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반을 거의 못 쓰고 손이 이렇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뭘 그림을 그리려면 손으로 하는 건데 이게 손이 막 떨려요. 그래서 이게 참 화가들이 이게 떨리면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어떻게 저걸 그림을 그리게 할 것인가. 근데 그냥 떨리는 선을 이렇게 그어 보니까 그 떨리는 선 자체가 이게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리는 선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에 나오는 그 아이들 그 잉태했을 때 거기 찍을 때 그 태아 나오는 그런 그 선 같은 걸 가지고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자기 생각을 그 떨리는 선에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시를 잤어요. 시를. 그래서 시를 계속 쓰게 만들었는데 자기 생각들을 시에 담고 그리고 그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그래서 지난번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할 때 그 떨리는 손으로 그린 그림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음악가가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하고 직접 바이올린 첼로로 이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를 할 때는 그 떨리는 손으로 그린 그림하고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이제 또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시하고 그 음악하고 이걸 아주 융복합적으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그 전시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전시들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태연이 종이와 그 색종이와 또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 친구는 이미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같이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그 인형 이렇게 만드는 거 그 교사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친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해 나가고 또 그 예술이 일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처럼 그 장애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굉장히 크고 또 계속 확장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이블 아트 센터에서 이제 많은 장애인들이 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많은 제약도 있고 또 이게 지속적이지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주로 이게 발달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돌아가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폐를 둔 부모님들이 늘 이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아이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런 좀
아픈 얘기 고백들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걸 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한예술학교, 그리고 끝까지 이 예술을 모티브로 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참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또 스스로도 좀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